안녕하십니까. 비오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김진의 돌직구쇼 신문 브리핑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청와대가 이틀 전에 그리고 어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모두 직접 병원에 가지 않는 치료, 원격 의료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자, 올 코로나 창궐 이후에 2월부터 사실상 원격 진료가 허용이 되었는데 그래서 전화로 상담하는 일이 가능해졌었죠. 26만 명이 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이게 올가을에 창궐 앞서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게다가 이것이 새로운 IT 강국에 이어 새로운 미래 먹거리 하나로 현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이면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40년을 맞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주 M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헌을 논의하게 된다면 그 헌법 전문에는 5.18 정신을 담아야 한다. 현재는 4.19 정신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에 이어 5.18 정신도 담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서울신문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고3 학생들이 처음으로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걱정하고 있군요. 고3 등교는 강행됩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연기한 것 없다. 그리고 나머지 학년들도 현재로서는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좀 쉽게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청에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과연 코로나 이번 주말이 고비라는데 어떤 위국면이 있는 것인지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김정기 고려대학교 약대 교수님 오셨고요. 김형주 전 국회의원, 고승덕 변호사 오셨습니다. 두 분 더 계시죠. 김수경 한양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자리로 돌아가 지금부터 이슈 점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코로나 이슈로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낯선 용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엔데믹, 저도 굉장히 생소하게 보는 단어인데 잔인한 이 코로나가 풍토병 단계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요. 자, WTO 사무차장이 어저께 말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인데요. 절대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듣겠습니다. This virus may become just another endemic virus in our communities, and this virus may never go away. HIV has not gone away, but we've come to terms with the virus, and we have found the therapies, and we've found the prevention methods, and I don't think anyone can predict when or if this disease will disappear. 아직 많은 것이 불투명합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절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정희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엔데믹이라는 거, 풍토병이라는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엔데믹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제 풍토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풍토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 지역 내에서 질병이 계속 존재하는 걸 풍토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엔데믹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년 내내 어떤 질병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WHO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앞으로 엔데믹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아닌 것보다는 훨씬 더 높고요. 네. 다만 뭐 지금 에이즈를 언급을 했는데 이제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이즈하고 코로나19는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비유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겨울철에 감기를 유발하는 병원체가 다양하거든요. 바이러스들도 있고 세균도 있는데 바이러스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애들이 한 10%에서 20% 정도의 겨울철 감기를 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에 지금 가설이긴 합니다만 지금 마치 코로나19가 나타난 것처럼 과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왔고요. 그것도 박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감기를 유발하는 사람 바이러스로 이렇게 진화를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병원성이 높은 상태로 존재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병원성이 낮은 방향으로 진화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병원성이 낮은 방향으로 진화를 하면서 이게 마치 겨울철에 우리 감기를 유발하는 하나의 바이러스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 얘기는
결국 이제 매년 우리한테 찾아오는 그런 바이러스가 될 거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백신 나오면은 뭔가 좀 큰 고비가 잡히고 해결될 거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백신이 나와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잡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지금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교정 기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면 네. 이걸 원점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런 기작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계속 돌연변이가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백신을 만들면 특정한 바이러스 딱 그걸 가지고선 만들게 되는데 네. 변이가 일어나면 그 백신이 듣지 않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그런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백신을 만든다라고 해도 앞으로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네. 듣지 않게 되고요. 흔히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감기에 네. 대한 백신을 맞고 있지 않잖아요. 독감은 맞고 있습니다만 네. 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기는 뭐 약도 없다 그 말이 진짜 실제로 맞는다는 얘기인 게 되겠군요. 그렇죠. 이게 예. 혈청형이라고 해서 다양한 변이주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특정한 그 혈청형 가지고 백신을 만들면 다른 혈청형에 대해서는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특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그 이태원을 시작으로 또 인천의 학원가를 중심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 이제 퍼지고 있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번 주말을 고비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역시 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뭘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뭘 해야 될지 또는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아주 간략하게 좀 정리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이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그 세대가 2030 세대이기 때문에 네. 특히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도 무증상 감염이 한 30% 이상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돼도 내가 심각한 질병으로,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하지 네.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정 부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본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증상을 안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게 가족한테 네. 전파가 되면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전파를 시키면서 이러한 그 연령대에 대해서는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젊은 세대는 괜찮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심을 해서 실제로 본인들이 어떤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는 가급적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단 이태원 지역의 클럽이나 주점 네. 뿐만 아니라 홍대 쪽에서도 지금 전파 양상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지역에 이런 어떤 시설이나 어떤 가게 영업장 같은 데에는 네. 당분간 절대 가지 않는 게 실제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도움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짝 싶습니다. 붙어서 땀을 흘리게 되는 환경 이런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고령층과 만나는 것도 좀 조심을 각별히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일단은 네, 본인이 네. 감염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가지 않는 게 가장 네. 자, 그러면 김수영 교수님,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어제 정부가 다음 주 고3 수요일 등교는 강행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학부모들 중심으로 걱정은 아직 가시지 않은 거죠. 네, 그 교육부에서 이제 무한정 이제 연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특히 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제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그럼 수업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5월 20일 개학을 이제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의 주장에 따르면 계약을 하자라는 네. 수요가 많다. 지금 요구가 많다. 그래서 이제 하겠다는 입장인 건데 사실 저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이제 그 계약을 하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준비, 그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이런 거를 운영하기에는 아직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네. 장비도 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가 없고, 어쨌든 만나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차라리 저는 좀 뒤늦은 생각이긴 하지만, 2, 3월에 대구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크게 문제가 됐을 때, 아예 그때 9월 학기제로 딱 결정을 하고, 한 5, 네. 6개월 정도의 그럼 시간이 생기니까, 네. 그때 바짝 준비를 해서
해서 만약에 9월 개강을 하는 식으로 네. 준비를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네. 1, 2주씩 계속 미뤄가면서 계약을 늦추다 보니까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선생님도 아무도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계약을 할지도 모르니까, 다다음 주에는 계약을 할지도 모르니까 하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수가 없고 그래서 지지부진 계속 늘어지다가 이제 와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 이제 좀 계약을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실제 원칙을 가지고 좀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았겠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과정 속에 학부모들에 대한 여론을 계속해서 살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이 계약이 늦어지다 보니까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대학 입시를 두고 있는 관점 속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지금 학교 당국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과밀학급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한 교실에 미러링 강의처럼 원격 강의를 또다시 그 안에서 듣게 된다면 미러링 강의가 뭐죠? 그러니까 이 한 강의실에서는 TV나 화면을 통해서 옆에서 강의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학년 1반은 정상적으로 예. 수업하는데 학생 절반이 3학년 2반으로 2반으로 들어가서 네. 그거를 옆반 거를 TV로 본다. 그게 이제 미러링 강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럴 거면은 애당초에 계약을 하지 않고 집에서 보는 것들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가정 내에서는 학생들의 교육 문제나 입시 문제 여러 가지를 맞물려서 의견이 조금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벌써 학교 이 계약이 조금씩 늦춰지면서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혼란을 거듭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깊거든요. 조금 전에 김수경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애당초에 조금은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도 남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수업도 원격으로 인터넷 강의를 하듯이 병원 가는 것도 이렇게 원격으로 하는 방안을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와대 설명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 당국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 정리해봤습니다. 일상화된 방역의 시대에서는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측면의 기반도 필요합니다.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네, 전화 상담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직접 경험해 보신 분이 이제 26만 건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김정희 교수님, 그냥 환자 또는 의료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비대면 원격 의료가 되면 이런 게 가능해진다.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만성 질환, 그러니까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당뇨병이라든가, 뭐 고혈압, 관절염 이런 분들은 특별한 다른 증상이 없을 때에는 만약에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약을 드셔야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계속 병원을 방문해가지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대면 진료를 안 하게 되면 집에서 상담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받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고령층이 지금 병원 가느라 지하철 타고 혼잡한 병원 구내로 들어가서 약 타고 하는 그런 절차를 좀 생략할 수 있다 그런 얘기군요. 네네네. 근데 의사분들은 많이 반대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협 쪽에서 반발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오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를 대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오진 가능성을 줄이는데 이게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 오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드리면 또 하나는 이런 원격 진료가 어떻게 보면 이른바 대형 병원, 영리병원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리병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으로 유능한 의사들이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동네 병원들이 어떻게 보면 영업난을 겪을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민들의 어떤 의료 혜택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유능한 의사들이 다 이런 영리병원으로 가게 되면 동네 병원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실제로 이러한 상황들이
이른바 지금은 저희가 제품명 처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품으로 되어 있는 동등한 성분을 가진 약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으로 처방전을 내게 되는데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니까 어떤 병원 갔을 때 약을 받을 때는 가까이 있는 특정 약국을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특정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 이유인데 네.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의 주변에 있는 약국을 가야 되다 보니까 제품명 처방을 하게 되면 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성분명 처방으로 바뀌게 되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좀 깨게 될 가능성. 네네. 거기다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는데 네네. 그 그래서 가능성이 좀 대표적으로 있겠군요. 이런 것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김 교수님은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찬성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찬반을 떠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 우리 사회가 4차 혁명으로 접어들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네.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급하게 대책을 마련을 하다 보면 네. 원격 진료 자체가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특히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만약에 원격 진료를 그러니까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요걸 졸속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요거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실제로 장점만을 먼저 살리는 방향으로 네.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는 없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네, 네. 이 IT와 원격 진료가 만났을 때는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단점을 줄여나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의료계 입장에서는 뭐 오진이라든가 어떤 뭐 병원 간의 수입 차별화 이런 것들이 네.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인데요.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네. 그 원격 이제 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원격 모니터링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네. 멀리 있는 사람과 이제 그 사람의 증상을 이렇게 진단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IT 기술 이런 것들이 좀 접목이 되어서 기기 네. 개발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인데 의료기기 시장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네. 원격 의료가 이제 차단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안 되고 또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정부로 보면은 계속해서 이 IT 쪽 또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 때문에 이제 의료계 반대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화 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시적으로 허용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장점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참에 이제 이걸 조금 더 물꼬를 트겠다 하고 있는데 네. 의료계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통적으로 반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의료계와 정치권과 또 국민의 입장 이런 것들이 절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이제 고령화라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러면 이제 좀 건강과 관련해서 돈을 많이 쓰게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니까 산업으로서 미래 먹거리로서의 이 가능성을 정부가 좀 보는 것 같네요. 다만 9월까지 올 가을 이전에 뭔가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은 좀 서두르는 것일 수 있으니 좀 차근차근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주신 것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논쟁이 뜨거웠던 사안이고 의료계에서도 그 적잖은 반대가 있기 때문에 올 여름 가을을 또 달굴 이슈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요. 이제 나라박 사정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과 중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미중 간 무역 분쟁 이런 갈등 때마다 한국이 중간에 끼어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또 강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미국이 앞으로 중국과 관계를 끊고 싶다.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 만약에 관계를 끊으면 5천억 달러를 우리가 절약할 수 있을 거다. 중국 물건을 사지 않아도 되고 하니까. 1년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저만큼인가 보군요.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에서 우리가 되게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어쨌든 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테고 지금 네. 트럼프 행정부가 그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내 그 비판 여론들이 엄청 들끓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는 뭔가 이런 자신의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외부의 책임으로 그것을 돌려서 내부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약간 그런 네. 데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쏟아진 어떤 비판, 본인의 행정부에 대해 쏟아진 비판을 중국의 탓으로 넘기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11월에 대통령 선거 재선에 도전합니다. 4년 전에 표를 좀 분석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중국 제품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공장 노동자층이 많았다. 결국 저것도 자기의 지지층 강화로 해석될 여지가 좀 있긴 있겠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이 대처하는 방식은 뭐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는 고통을 느끼게끔 상황 보복 조치를 하겠다. 네. 미국 미주리를 비롯해서 미국 상원에서 말하자면 중국에 반하는 어떤 그 보복에 관한 네. 어떤 배상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네. 또 하웨이부터 작년 5월에 이미 트럼프가 서명한 하웨이를 비롯한 통신회사에 대한 어떤 미국 지원 반대, 네. 미국 노동부가 갖고 있는 퇴직연금을 중국과 관련된 어떤 회사에다가 주지 않는, 투자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치되는 어떤 그런 어떤 중국 나름대로 첫 번째가 환율에 대한 네. 위안화를 약세시키면서 미국을 흩어지게 한다든지 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상계 관세 관련해서도 중국이 그게 미국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명백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 말을 보면은 오직 미국만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죠. 사실은 그게 전체의 진실도 아닌데 어쨌건 이게 저 코로나 상황 나빠진 그 갈등 국면이 미국의 중국 때리기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우리 금융시장이나 수출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된 것, 이번 주말이 고비라는 것, 또 많은 밀집 지역은 가지 말아야 된다는 점 기억하면서 여기서 이슈를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 또 보겠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이 왔다 안 왔다, 서울대 행사에 왔다 안 왔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된 증언들이 많은데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양한 증언과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승득 변호사님. 네. 사실 이제 그동안 네. 건국대학교 교수님의 아들 네. 그분이 이제 이 조국 전 장관의 딸과 네. 외고 동창인데 네. 막상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주최한 국제 세미나에 네. 조민이 이제 인턴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장 교수 아들 그분은 네, 네. 본 적이 없다, 오지 않았다. 그리고 동영상 속에 그 여성도 그 조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단정적으로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서울대 직원이죠. 공익인권법센터의 이제 사무국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무를 총 책임지고 있는 그분이 네. 와서 증언하기를 조민 분명히 참석했다. 그리고 어떻게 참석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온 고등학생이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뻔히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조민 경우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식사 자리에까지 있었고 더구나 자기에게 조국 전 장관의 딸이라고 소개까지 했기 때문에 확실히 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네. 지난번에 이제 그 동영상 속에 있는 그 긴머리 이제 네. 여성, 네. 그 여성이 이제 장 교수 아들은 네. 그 긴머리도 아니었고 네. 그다음에 그 조국 장관 딸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물어보니까 딸 맞다. 그리고 그럼 이 긴머리가 맞냐? 그랬더니 자기는 긴머리로 조국 장관 딸이 긴머리 했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렇게 전혀 상반되는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영상인데 저 네. 영상은 조국 장관 측에서 검찰이 제출한 것이고 네. 저렇게 저희가 뿌옇게 화면 처리했습니다만 저 여학생이 내 딸이다라고 설명했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쭉 진행되는 과정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학생이 호텔이건 연구소건 대학이건 했던 인턴이 거의 대부분 아닌 걸로 나왔잖아요. 네. 저 세미나 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거 갖고 다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요?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학교에 재직을 하고 있었고 네. 거기서 주최했던 세미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만약 본인의 딸에게 이런 인턴 증명서가 발급되고 언론이 네. 제기하고 지금 검찰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스펙 품앗이 형태로 이러한 모종의 부정적인 인턴 증명서가 발급됐다면 그 모든 네. 책임은 고스란히 조국 전 장관에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조국 전 장관 측이 얘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참석을 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긴 기간의 인턴은 안 했지라도 네. 어느 정도 활동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 속 화면에 나오고 있는 여성이 네. 조민 씨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조금 전에 고승덕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줬는데 그 긴 머리에 관한 얘기. 머리카락 길이가 또 네. 중요해집니까? 이게 어제 있었던 상황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네.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긴 머리의 여성인 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좀 알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지금 저 저희가 여학생이 머리가 긴가요? 전 그것도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너무 이렇게 뿌옇게 화면 네. 처리가 돼 있는데 네. 어느 정도 화면 처리가 좀 덜 돼 있는 것들을 보더라도 머리가 어느 정도는 긴 모습의 여성으로 보입니다. 아, 네네. 그런데 검찰이 주장했던 것은 긴 머리의 여성이 조민 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저 직전에 찍었던 사진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네. 그 직전에 찍었던 사진의 졸업 앨범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 단발머리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 머리가 짧았다. 머리가 길었던 여성이라면 그 뒤에 자르고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네. 머리가 단발머리로 짧았던 여성이 갑자기 며칠 뒤에 긴 여성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졸업사진 촬영이 조금 더 일렀다는 예, 얘기죠. 일렀다는 얘기입니다. 네. 만약 가발을 쓰는 상태가 아니었으면 이런 네. 내용들을 유추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러한 물음과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 네. 결국은 양측의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는 상태 속에서 재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재판장 입장에서는 또 바라봤을 때 나와서 이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얘기했던 증언들도 네. 오락가락하는 진술에 대한 이 불편한 얘기들까지 나왔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저 법정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동양대에서 조민 학생이 일을 했는데 그 153만 원 해당되는 그 연구 보조금 이거를 일은 하지 않았는데 받아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건 또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재판 받고 있는 것 중에요. 네. 허위 보조금 수령에 관한 그 범죄 혐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한 32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보조금을 하면 보조금을 받게 되면 만약 그 연구원으로 등재를 했는데 연구원으로 실제로 일을 했다고 한다면 보조금이 가는 게 맞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 관련된 자의 진술 자체는 연구원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네. 딸인 조민 씨를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자기 명의로 된 153만 원을 받았었는데 네. 이것도 조민 씨에게 송금을 해줘라 하면서 계좌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 어떤 자기가 송금한 이 돈의 내역이랄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송금해주라고서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검찰의 어떤 공소장에 부합하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자인 그 지금 말한 게 윤 씨거든요. 네. 윤 씨가 일을 안 했고 오히려 조민이 일을 했으니까 그 돈을 조민에게 줘라. 이런 취지로 해서 송금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윤 씨가 네. 객관적인 증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윤 씨에 일단 법정에서 진술. 근데 윤 씨가 아마 검찰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역시 여기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문제는 윤 씨란 성을 가진 연구원이 있다고 치면요. 일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학교에서 153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죠. 네. 교수님이 내 딸에게 줘라. 그러면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능합니까? 선생님 제가 일했는데 왜 그걸 왜 선생님 따님한테 돈을 드려요? 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원이라는 직책 자체가 네. 지도교수 또 뭐 연구원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사실 그것에 이의 제기는 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네. 자기가 향후에 있어서 또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결국 뭐 동양대와 관련된 부분 아니면 이제 어디를 가려고 하면 이제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다랄지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좀 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나 싶어요. 만약에 그 윤 씨 얘기가 진실인 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 이제 153만 원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네. 제 지도 교수가 야 네가 받은 거 150만 원 있잖아. 그걸 누구한테 송금해. 그런데 제가 지도 교수한테 아니 교수님 이거 제가 받아야 할 돈 아니에요. 그런데 왜 송금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의 제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 아, 그래서 대학교 연구실 내 그 상하관계 위계 질서라는 게 그 그렇죠. 정도일 수 있겠다는 좀 말씀을 그럴 좀 주신 가능성이 건데 있겠죠. 아마 그 부분도 법정에서도 네. 아마 검찰에서 물었을 가능성이 커요. 네. 언론에 나와 있지 않지만. 네.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 건을 이제 연구원이 받아가지고 그 조국 전 장관 딸에게 준 이 사건이 아니고 네. 두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민 계좌로도 돈은 이미 들어갔고 바로 간 게 하나 있고 예, 바로 간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 동양대 졸업생 통장으로 간 이게 있는데 이 졸업생 통장으로 돈은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정겸신 교수가 저쪽으로 돈 보내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졸업생 증언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돈 보내라 그랬으니까 보낸 거고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쓰지 말라 그래서 안 쓴 거고 이렇게 된 거니까 네. 정 교수 입장에서는 이 연구원이 내가 일 안 하고 조민일이기 때문에 돈 주고 싶다고 해서 줬다 이 말이 서로 지금 안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법원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이제 내가 일 안 했고 조민 학생이 일을 했으니 그냥 돈을 주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지금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한 일인데 제가 왜 돈을 보내야 되냐요? 이렇게 말하기 어렵냐?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도 교수에게 학생이 그런 말을 하기란 사실상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학위를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일종의 그 지도 교수와 연구원 혹은 제자 사이의 관계는 약간은 생사유탁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 교수에게 제가 이랬기 때문에 돈 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딸의 계좌로 보내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인건비를 잘못 활용해가지고 처벌받은 교수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다른 항목을 뭐 약간 편의상 조금 조정할 수는 있어도 인건비, 학생 인건비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으로 교수들 사이에서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 항목도 아닌 학생 인건비를 건드려서 자기 딸의 계좌로 이걸 보내라고 했는지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다고 저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 한 말씀 제가 방금 전에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해석의 여지는 좀 남겨놨지만 연구원에게서 정경심 교수의 딸로 돈이 통장으로 옮겨간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네요. 들어보겠습니다. 당사자가 증언한 것은 자신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됐다가 다시 정 교수의 그 요구에 의해서 다시 돌려줬다라는 팩트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추측이나 이런 거였고요. 실제로 그 돈이 어떤 돈이냐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상세히 이제 밝혀나갈 건데 조민으로 추정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여성의 사진이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게 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니라고 하니 이게 실제로 조민인지 아닌지는 사진을 한번 대조해보자. 네, 법정에서 나온 장면과 그 법정 밖에서의 변호인의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대충 중요한 얘기는 다 짚어본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그 검찰이 그 파악했던 증거들 이런 것이 하나둘 이제 나오면서 좀 가닥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의 옹호자로 이제 국회에 입성한 분이 또 있죠. 바로 최강욱 그 당선인인데 그 열린 민주당과 관련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하면서 많은 덕담을 줬다는 얘기 들려줬죠. 관련해서 논쟁, 논란 그리고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어제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밝혔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한 열린민주당 후보들과 당원들께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 세상에 따뜻하시기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우리 대통령께서 이 뒤에 문장이 너무 좋아요. 서로 위하면서 협력하는 과정이 참 보기 좋았다. 계속 지켜보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김영주 전 의원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저럴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있다는 게 열린민주당은 그게 절박한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실제로 보면 예상보다는 이번 총선 결과가 안 좋았죠. 열린민주당으로서. 예, 열린민주당으로서. 그런 상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말하자면 간절함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개원을 하기 시작하면 6월 때 되면 개원이 되고
바로 이제 국회의장 뽑고 상임위 위원장들하고 상임위 배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열린민주당을 보는 시선이 그렇게 포용적이지 못해요. 지금 현재 분위기. 그러니까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 이 국회의원 3명을 이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에 보낼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절박함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당대표입니다만 이분 자체가 피고인이잖아요. 고발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은 전문 분야는 법사위에 가서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법사위에 갈 수 있느냐가 쟁론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다는 부분을 좀 차단하고 나서는 거죠. 대통령의 마음이 우리한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상임위 배정 권한을 달라.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요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 먼저 언급했던 건 열린민주당 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줬던 것처럼 실제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에 대한 좀 우호적인 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총선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호적인 여론 속에서 대통령과 함께 하나 되는 모습을 그려나가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지난 총선을 그려보면 이 열린 이 민주당과 그 더불어 시민단 입장에서는 같이 한 배를 타는 입장보다는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충분히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열린민주당에 있는 최강욱 대표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인사들이 조금 전에 손혜원 의원도 나왔습니다만은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김정숙 여사와도 가까웠던 손혜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이라든지. 근데 몇면에 지금 드러나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지난해부터 사회적인 이슈 논란의 한복판 중심에 서 있었던 인사들이거든요. 아주 만약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다 같이 한 모습으로 선거를 치렀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선택지를 주는 게 본인에게 유리할 것인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요. 집권 여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이러한 스텝에서 지금 높은 지지율이 있지만 이 높은 지지율이 언제까지 계속된다라고는 보장이 없다는 걸 지난 수년의 과정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 무엇이 정치적으로 이 지지율을 끌고 가는데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정치적인 행위 과정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마 열린민주당 입장에서 문 대통령과 통화 자체는 천군만마를 얻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당대표하고 대통령이 통화를 하게 되면 안보 인사다 뭐 그 정도에서 끝날 건데 굉장히 상세하게 이걸 얘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열린민주당 또는 이제 최강욱 당선자에게 애정이 있는가를 사실은 그걸 일부러라도 이제 세일즈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국 열린민주당에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열린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국회의원 3명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으면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합당에 대한 방점 또 민주당이 어떤 본인들에 대해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긴 거에 대한 완화 이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도 사실은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듣고 좀 상당히 저도 놀랐습니다. 굉장히 각별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일단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이제 대통령 밑에서 상당히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검찰 개혁이라는 현 정부의 가장 큰 과제에 또 선봉장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법무장관으로 임명해서 같이 일하고 싶었는데 결국 거기에 인사권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최강욱 당선자가 조국 수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앞장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를 상당히 같이 하는 그런 정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어떤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너무 이제 세일즈를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마음을 표현하고 하면 이것도 밖으로 다 나가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도의 범위의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좀 쓰고 주의를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분석할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가 네. 열린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빨리 가서 합당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펌프질하는 네. 효과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주목한 부분은 뭐냐면 그 전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문 대통령이 최강욱 당선인에게 그 어떤 개혁과제 수행에 협조를 구한다고 굉장히 요청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최강욱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개혁과제는 법원과 검찰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법사위를 가고자 하는데 소수당이기 때문에 그 상임위 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도 법사위 오는 거 원치 않고 피고인 신문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조차도 나에게 검찰과 법원 개혁에 어떤 책무를 맡겼다. 다시 말하면 법사위 꼭 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다는 걸 제가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통령하고 나눈 대화잖아요. 네. 청와대나 대통령이 동의 없이 이거 공개한 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사전에 이 정도까지 내가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죠라고 좀 언지를 좀 받았을까요? 통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공개 안 하는 거, 저는 이렇게 자세하게 7분 내용을 공개하는 건 처음 봤는데요. 사실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에 이제 새로 당선 선거에서 이제 경선에서 이긴 다음에 문 대통령 전화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열린민주당 쪽에서 너무 이렇게 공개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제 이 공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많다는 이야기죠. 청와대가 보고 이거 전혀 얘기 안 됐던 건데 했을 수도 있고 뭐 적절하게 했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좀 연구 숙제로 좀 놔둬야 되겠습니다. 확인되기 굉장히 어려운 사안처럼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사항 점검해 봤고요.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제 보겠습니다. 또 빠진 국고보조금 8억.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 관련된 단체의 돈 문제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국고보조금 받았을 거다 했는데 정확히 숫자까지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예, 정확하게 공개가 됐는데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도 누락 논란 때문에 지금 뉴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19년까지 4개년치 자료를 보니까 그 기간 동안 13억의 국고보조금, 13억 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실제 고시됐던 자료는 5억이 조금 넘는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8억 원 정도 되는 가량이 사실상 이 회계 자료에서는 누락돼 있기 때문에 사라진 8억 원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그 단돈 뭐 몇백만 원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아니라 억대에 달하는 내역이 국고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기록들이 누락돼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있었던 국고 보조금이 아닌 기부금에 대한 논란에서도 회계 불투명성에 대해서 질타를 받았던 터라 같이 연속성상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혹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요 며칠 사이 논란은 얼마간 돈을 모았는데 이거를 쓰는 과정에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게 공시하지 않았다가 문제였는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은 과연 얼마를 모았는지 하는 그 과정에서도 총액이 얼마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누락된 것이 눈에 띄고 있다. 특히 지난번에 또 기부금, 우리 민간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냈던 성금 기부금에 관한 내용들이 컸는데요. 이건 이제 국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가 기부를 했던 일부 시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냈던 세금을 바탕으로 국고 보조가 나갔던 거라 이 국고 보조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는다라면 이건 국가적인 문제로도 더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김영주 의원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세금이 단체에게 이제 갔다는 얘기니까 국회가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잘 지켜보는 일이 국회 중요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걸러지지 않았죠? 이 정도 액수는 좀 액수가 작아서 그런 겁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 다양한 어떤 시민단체에서 행안부나 여가부 이런 곳에서 뭐 인권이라든지 민주시민교육 다양한 형태의 또 뭐 지방자치단체도 내려가죠. 이런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점검이 소홀한 건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데 대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말하자면 그 중앙부처의 행정권 이 많은 일손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자란 게 사실이고 근데 우선은 이 시민단체가 만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그냥 대충 수치가 맞으면 받아오는 그냥 받아주는 관행들이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령 예컨대 이제
작년에 여가부에서 여성 인권 관련된 예산이 조액 증액되면서 네. 우리 할머니들에 대한 어떤 시설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네. 근데 과연 그런 부서에 있는 여성가족부의 어떤 직원이 직접 나와서 네. 그 시설을 방문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을 이때까지 시민단체가 스스로 가진 어떤 윤리와 도덕성에 의존해 네. 왔다면 이제는 조금 시스템적으로도 3년이나 5년 정도의 틈을 주더라도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어떤 그 부동산을 샀는데 당연히 이제 현금을 주고 부동산 샀으니까 이게 그 단지의 자산이 되는데 표시가 되긴 조금 지나서 이게 부채로 표시가 되고 약간 회계 정리도 기본적이게 잘 안 된 것들이 하나둘씩 좀 드러나고 있네요. 네. 이번에 이제 그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이제 정대협 이름으로 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를 네. 이제 7억 5천에 구입해가지고 등기부 보면은 소유자 정대협 그리고 이제 구입 가격 7억 5천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네. 회계 처리는 이게 자산으로 잡힌 게 아니고 7억 5천을 돌려줘야 될 부채라고 돼 있는데 네. 이제 그 정대협에서 해명한 걸 보면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반환할 돈이다. 왜 반환하냐면 사업이 이제 끝나게 되면 이걸 팔아가지고 그 돈은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해명이 됐어요. 근데 이 쉼터라고 하는 것이 그 부동산이고 영구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돈이 뭐 청산돼가지고 돌아갈 가능성은 이제 별로 없어 보이는 거고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정의연과 정대협이 다르죠. 정대협은 이제 정의연의 전신이라고 하는데 네. 아직도 회계라든가 자산이 통합이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대협에서는 이걸 청산해가지고 정협으로 넣느냐 마느냐 이 부분도 이제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하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왜 7억 5천을 부채로 잡았느냐 하는 부분들이 네. 이제 회계적으로는 조금 설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납득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 여러 가지 보면 일단은 뭐 정의연에서 회계 처리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뭐 횡령이나 배임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니고 어떤 공시를 한다랄지 회계장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아주 미숙했던지 네. 아니면 뭐 또 다른 것이 있던지 그건 우리가 지금 외관적으로 지금 의혹 제기된 것들을 보면 이걸 단순히 뭐 음해다 공개다 이러기보다도 뭐 우리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회계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나눠봐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부금 자체하고 국가보조금을 나눠봐야 돼요. 기부금은 선의적으로 기부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건 유용성 있게 쓸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국가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전체 국민과 다 관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2016년도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뭐 한 국가보조금이 한 46배 늘었다고 해요. 네. 근데 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뭐 이 말을 하기 앞서서 일단 정의연이 됐건 정대협이 됐건 간에 하는 일, 했던 일, 그러니까 어떤 우리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그런 굉장히 좋은 일, 네. 이런 것과 그 어떤 회계장부 내역과는 구별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면 네네. 회계장부 내역은 뭐 서툴러들할지 아니면 몰라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의혹을 제기하고 마녀사냥식으로 가는 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건 분리를 해야 하고 또 한일 위안부 협정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이걸 가지고 알았냐 몰랐냐 해가지고 정의연을 갖다 공격하고 그런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네네. 그렇지만 좀 분명한 것은 회계 일선을 서툴렀다는 것을 본인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보조금은 세금이고 또 기부금 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투명하게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위안부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그마한 시민단체가 이걸 하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다고 봐요. 일단 네. 기부금에 국가보조금이 양이 너무 많고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일본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또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대협이나 정의연에서 이걸 전부 다 할 수 있는 네. 그런 용례 항의를 넘어간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부분은 공적 기구를 좀 만드는 게 어떠냐 싶어요. 네. 그래서 공적 기구를 만드는데 거기서 정의협이나 정대협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고 네. 같이 이 사람들은 한 30년 동안 계속 일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공적 기구로 흡수를 하고 해결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좀 투명성 있고 국민들이 좀 알 수 있고 네. 그런 공적 기구를 좀 전환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방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그 회계 처리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와 그 정의연 정대협의 대의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아까도 이제 기부금과 보조금은 다른 이유가 기부금은 어쨌든 정의연 정대협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선의로 이제 기부금을 한 거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유용을 해도 뭐 좀 양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 보조금은 그 단체에 내가 낸 세금이 가는 걸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그게 네. 그 차원에서 이제 보조금을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훨씬 더 깨끗하게 집행돼야 되고 그걸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무슨 친일의 어떤 친일 세력의 음모다. 그 반일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친일 세력들이 뭔가 그 이용수 할머니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부추겨서 정의연 정대협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이제 어떤 대의와 선의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문제가 정치와 이렇게 정치 문제, 진영 논리로 가게 될 때에 이제 시민들이 갖게 되는 생각은 뭔가 이게 사실관계를 시시비비를 따져서 네. 밝히면 될 문제인데 이렇게 진영 논리로 간다는 것은 진영의 어떤 지지를 얻고 내가 이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생각인가? 라는 네.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정말 밝히기 어려운 뭔가가 있나?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정치화하고 진영 논리로 이렇게 싸움이 붙는 식의 해법은 오히려 뭔가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네.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이제 저 인터넷을 많이 돌아다녔던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정대협이나 정의연의 회계 처리 문제를 거론하면 그것이 바로 토착 외구다 하는 취지의 설명이 붙은 것들이 돌아다니는 걸 저도 봤는데 어쨌건 엄밀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 활동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지지를 해왔으니까 필요한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용수 할머니가 그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사실 지난주였는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미 4월 22일에 이용수 할머니는 대구에서 윤미향 당선인의 국회 진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더군요. 자, 저희가 좀 그 인터뷰 내용 그 당시 얘기를 좀 정리해 보는 거를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컴퓨터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4월 22일에도 윤미향 후보의 국회 진출을 반대한다. 당시 저 때는 이제 선거 끝난 후니까 당선된 뒤 일주일 후겠군요. 위안부 문제 해결하고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 해결하고 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했던 지난주 인터뷰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이미 4월 20일에 한번 했던 것이 확인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눈길을 끄는 게 끝내 나를 속이고 있다. 역시 무엇을 어떻게 속였는지는 말씀은 안 했지만 저런 동일한 주장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네요. 네. 우선 윤미향 당선자는 아주 자기 생각보다 빨리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제안을 받기 때문에 상의할 시간이 없었다. 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국회 진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윤미향 당선자는 내가 어려웠던 해결되지 않은 걸 국회의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네. 우리 영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마무리 짓고 간다.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을 하는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국회를 간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오해가 있든 어쨌든 간에 윤미향 당선자는 이용수 할머니가 왜 그런 어떤 아쉬움과 미련과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말하자면 보살펴야 되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2016, 17년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초창기에 92년 광주 나눔의 집만 하더라도 할머니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일이 시작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들의 의견보다는 여러 가지 인권, 국제연대 네. 이렇게 세미나 가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작 우리들의 의견들이 별로 반영되지 않더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실제로 이 일을 하면서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이용해 먹는 거 아니냐?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많은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나 되냐? 이런 네. 부분이 분명히 이 안에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했냐는 부수적인 얘기예요. 네. 본질적으로 이 운동이 어떤 목적으로 시작됐느냐에 대한 초심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초기에 이 문제의 대응에 대해서 이 핵심적인 어떤 당사자들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네. 보겠다. 원래 어디서 출발했고 우리가 이탈된 지점 또 투명하지 못했던 지점 반성한다 이러면 되는데 당신들이 언제 그런 투쟁 해봤냐 네. 이런 식의 대응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했던 이제 와서
회계 처리 하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두르게 폈냐 이런 입장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부분들이 일파만파입니다. 그래서 윤미향 당선자의 문제도 개인의 비리가 있느냐 이 단체가 얼마나 잘못됐느냐의 경중에 따라서 같이 따로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요.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내가 국회에 진출한 것 관련해서 이용수 할머니 등과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 잘 됐다. 잘 해봐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흐름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쩌면 그 얘기를 듣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30년을 함께했지만 국회에 들어가는 마당에 격려받고 응원받지 못한 그 지점에 무언가 저희들이 잘 근데 모르는 그것도 아다르고 아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 잘해봐라는 것을 격려로 느꼈지만 윤미향 당선자는 네. 이 영수 할머니는 조롱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가서 네가 잘 되나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봉태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하면서 소송도 같이 했던 분인데 최근에 만나서 전해 들었던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상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조작이라든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옮기는 분이 아니거든요. 할머니가 얼마나 정신에 맑으신 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있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이용당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윤미향 당선자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든지 수요시를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은 할머니의 진위를 갖다가 100% 왜곡하는 건 확실합니다. 저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말이죠? 100% 왜곡이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오히려 이게 정치권이 가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할머니의 본질도 사실은 그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자기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할머니가 갖고 있는 속내는 조금 더 이 운동이 첫발이 시작됐던 것처럼 본질에 가까워야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텐데. 짧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제 최봉태 변호사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이번에 제기한 문제 제기가 처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전부터 쭉 제기해왔다는 거고 두 번째 이런 문제 제기가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용수 할머니가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본인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거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서 왜곡이랄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 같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은 몇몇 민주당의 중진들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문제 제기 그 사안과 관련된 의견을 낸 게 있는데 어제 이제 그동안 공식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던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여러 명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장면 소개하겠습니다. 오랜 믿음에 기반한 피해자와 윤미향 당선인 간의 이간질을 멈추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전심전력해온 단체와 개인의 삶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마십시오.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려는 공세에 불과합니다. 네, 강한 믿음을 갖고 있고 지금 있는 이 모든 국면이 위안부 피해를 세계에 알리고 일본의 사과를 더 진정성 있게 받아내는 것에 대한 운동의 힘이 약해지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그런 문제 제기 자체를 친일과 반평화, 반인권으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할 분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칫 잘못 이 문제를 정치적 편가르기로 가게 되는 건 최악의 국면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큽니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하고 이 뉴스가 돼서 촉발됐던 건 결국 위안부 피해 할머님인 이용수 할머님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할머니께서 일단 회계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은 많은 수요 집회에 참석했던 이 어린 학생들이 그 돈을 모아서 냈던 그 진위는 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바른 역사를 위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결국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이거 명확하게 해결과 해답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수요 집회에 참석했던 시작부터 바로 이러한 활동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문제는 저는 김영주 의원님께서 아주 명확한 해답을 내려줬다고 보거든요. 네. 피해자 중심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위한 활동들 그리고 나눔의 집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는 정부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실 건데 그러한 분들과 함께 이 역사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이탈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한번 해보는 지점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친일이니 반일이니 또 역사적 편가르기를 통해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이용수 할머니께서 제기했던 그 발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또다시 한 번 더 큰 상처와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이번 주 내내 이 사안이 뜨겁게 달궈졌습니다만 주말을 넘기면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국면으로서는 그런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자, 이만큼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핫플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뜨거운 관심 속 인물들입니다. 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왼쪽의 모습이 보이고요. 가운데는 문재인 대통령과 어제 청와대를 떠난 측근 경호처장 그리고 오른쪽에는 김정은과 악동 농구 선수죠. 데니스 로드먼이 보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어떤 관심을 받고 어떤 뉴스가 있는 것인지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제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 여론조사에 늘 앞순위를 달리고 있는데 식사 정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께 좀 질문 드리겠는데 식사 정치 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슬슬 재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선거 때 말하자면 선대위원장으로서 지역을 많이 고루 다니면서 많이 이제 후원회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본인 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선거에도 틈틈이 찾아갔고 그런 것이 이미 대선이라고 하는 큰 행보 속에서 이제 물론 총선 때는 총선을 많이 출마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이낙연 당선자와 그 측근들이 고민에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권 대권 분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2년짜리를 다 할 수 없거든.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면에서 1년짜리를 할 것이냐 바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도 시간이 작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당선자가 말하자면 전남도지사 하면서 바로 이제 총리로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내 기반이 약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이러한 총선 때에 인연을 맺었던 당선자, 낙선자들을 네트워크해서 좀 더 자기 조직으로 만들어야 될 과제가 있다. 당대표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그 과제가 분명히 있어야만 실제로 그런 조직이 있어야만 실제로 전당대회에서 말하자면 다음 대선 후보로 뽑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사실 송영길 후보나 우원식, 홍영표 이런 분들은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동안 활동을 해왔거든요. 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이 전당대회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마이크를 매일 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날 수밖에 없고 아마 본인이 나간다라고 하면 최소한 송영길 의원 정도는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몇몇 분들 나가려고 했던 분들 중에서 이분이 나오신다면 나는 접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나가냐 안 나가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전당대회 구도가 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낙연 당선자가 사실은 당대표 만약에 대권에 있어서 확실히 못을 박으려면 물론 그 관련돼서 비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당대표를 나가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어떤 다른 후보들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월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잠룡 후보 중에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1위를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대표를 하는 것은 굉장히 못을 박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싱크탱크를 만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지금 대권 주자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싱크탱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싱크탱크를 만들게 되면 일단 경쟁력 인사들 다 데려올 수가 있어요. 미리 선점인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싱크탱크 들어온 사람이 다른 대권 후보들한테 갈 수가 없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대권을 갈 사람이 옆에 몇 명의 측근들과 뭘 상의하고 그런 것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과외교사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국정의 밑그림도 나보다 먼저 선점하고 갈 수 있고
우리가 정치는 굉장히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일지 그런 것은 먼저 선점을 하는 것이 이슈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실질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본인이 대권을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타이밍도 좋고 어떤 본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볼지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싱크탱크 이제 공부 모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떤 틀을 갖출지 이름은 어떻게 될지 또 어느 분이 모이실지에 대해서는 뭐 정보랄까 이런 게 공개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나온 게 없는데 한 뭐 21대 국회에 당선돼 있는 국회의원들도 대거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과거부터 했던 공부 모임을 이제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통령 선거가 멀리만 느껴지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매년 후년 3월 달이 대통령 선거라고 보면 사실 한 내년 봄 정도면은 대권에 대한 열기가 뜨겁게 될 거고 올해 한 가을 정도가 되게 되면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뉴스가 벌써부터 대권 이야기로 들썩들썩일 겁니다. 그러면 이 싱크탱크에서 한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국가의 미래 정책들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게 될 건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정책 공간 국민 성장이라고 하는 또 싱크탱크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대거 내각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또 청와대에 들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이제 그러한 싱크탱크에 들어가는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미래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다. 어떤 후보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에서 아마 우리 옆에 있는 김영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이런 전문가들이 아마 대거 포진하게 되는 그런 장들이 이제 곧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 그러니까 또 후원회장 이번 선거 때 보니까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이제 종로에 출마하긴 했습니다만 내 후보로서 나에게 후원회장이 되주십시오라는 요청하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는데 실제로 후원회장과 후원을 받는 정치인이 되면 그야말로 그게 끈끈한 인맥이 영원히 오래 가는 게 형성이 되긴 하는 건가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번에 만났다 끝날 수도 있지만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초심자들, 초선의 후보의 경우에는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권 1위 후보와 함께한다. 대권 우리 1위 후보가 나의 멘토다. 나의 어떤 후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역민에서 그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후원회장 제안하면서 같이 사진 하나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 대통령과 사진 한 장, 이낙연 후보와 사진 한 장이 굉장히 큰 어떤 효과가 있거든요. 선거 공보물에 사용되고. 왜냐하면 지역에서 본인이 아직까지 안정되지 않고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큰 도움을 주는 셈이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인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를 떠난 주영훈 전 청와대 경호처장 얘기인데요. 자, 그동안에 그 경호처장이 갖고 있었던 이미지를 바꾸겠다 그래서 그 양지로 나오는 경호라는 개념을 문재인 청와대가 들고 나섰습니다. 처음에 취임 후에 문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 모습 보면 생각이 좀 나실 것 같네요. 보겠습니다. 주실장을 임명한 것은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목표로 경호실이 거듭나도록 할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곧 나올 텐데 주영훈 경호처장, 대통령이 가운데 걷고 있고 왼쪽에 있는 인물인데요. 자, 저렇게 이제 가까이 있는 모습 굉장히 이제 자주 드러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많이 신뢰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임기 3년을 했으니까 뭐 경질됐다거나 아니면 이례적으로 바뀌었다거나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기간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본인 스스로가 말하자면 경호한다는 게 매일 쫓아다녀야 되니까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옆에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힘이 너무 실리면서 본인이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본인 스스로가 거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본인은 그냥 경험만 할 사람일 뿐인데 아주 그 굉장히 최측근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항상 같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되거나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본인 주변에서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차단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진이 굉장히 한 장이 상징적이네요. 자, 자막을 보면 주영훈 처장 앞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앞에는 노무현
네. 당시 대통령이 아마 봉하마로 내려갔을 때 사진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 그림들을 보면 과거에 우리 대통령 경호하면은 누가 007 가방을 들고 이렇게 사주 경계를 하고 그런 네. 모습을 완전히 없애버렸죠. 경호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없고 초창기에도 보면 경호인들이 굉장히 친절함. 우리 옛날에는 굉장히 겁나는 힘든 어떤 가방들은 검은 코트 입은 사람들에 비해서 모습을 완전히 바뀐 모습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은 봉하마을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3년 동안 경호처장을 하고 그만두기 때문에 이건 뭐 경질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그동안 이제 많은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전에 이제 권유적인 경호에서 친근적인 경호로 전환되는 굉장히 공이 많이 컸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만 한편으로 약간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가 사실 측근. 한번 자신의 마음에 들으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부분 많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로 보면, 아마 임기 말까지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례적으로, 만약 이제 본인이 나의 건강 문제랄지, 가족 문제랄지 여러 가지 있어서 나는 정말 이제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아주 굳건하게 의사를 밝혔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도저히 그만두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걸 볼 때는 좀 이례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요즘 영화도 흥행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차지철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경호식장이 있어서 얼마나 파워풀한지 권력에 가까이 있고 그 권력을 들었다 놨다 하는지를 많이 봤습니다만 고승덕 변호사께서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청와대도 방문도 많이 해보셨고 내부 얘기를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 시대의 경호처장은 그렇게 힘이 막강한가?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이제 뭐 3공화국 시절과는 너무 다르죠. 그 당시는 외부 이권에 개입하고 뭐 외부 인사 압력 넣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우리 이번에 이제 물러나신 경호처장님 보면은 뭐 내부 직원을 뭐 가사 일에 조금 동원했다 뭐 이런 내부 잡음은 있었지만 적어도 외부 기관에 압력 넣거나 이권 개입하거나 뭐 챙겼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처장님이 사실 그 봉하마을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 내려갔을 때 거기 이제 경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이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사이에 정말 끈끈한 신임과 신뢰관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최측근이라는 걸 인정하는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남용이라든가 나서겠다는 마음 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3년 동안 적어도 외부 자본만 없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발탁할 때 이제 내부적으로 발탁하면서 청와대에서 이야기가 내부 혁신이란 말을 좀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새로 처장된 분하고 이제 연령차가 좀 꽤 있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를 쇄신하면서도 그 내부적 혁신이라는 말, 그 외부 혁신이 있다면 외부 인사가 와야 되는데 내부적 혁신이란 말은 내부 발탁 인사를 하면서 이제는 조금 더 활력 있게 가봐라. 안정을 원하면서도 활력을 원하는 그런 인사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경호처장이 외부에 잡음이 나면 정말 큰일 날 일이니까 근년 들어서는 뭐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절제랄까 그런 것들이 다 제도화됐던 거죠. 네, 앞서 말씀하셨던 그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차지철의 모습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 당시 있었던 과거의 모습과는 뭐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절대 권력을 생각해 보면 대통령과 지금 거리에 있는 이 경호처장이 갖고 있는 권력의 범위라는 거는 상당할 거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지난 기간 동안 낮은 경호를 바탕으로 여러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긴 했지만 일부 보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부정적인 기사들도 충분히 노출했었거든요. 특히 가사 도움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기타 등 경호처에서 조금 과잉 의존한 것이 아니냐 등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란들이 혹시 이번 인사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되는 얘기들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대통령의 임기가 벌써 반환점을 돌았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승진을 바탕으로 경호처가 심기일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시대가 변한 대통령께서 처음 얘기했던 철학은 낮은 경호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에 대한
모든 국민들이 같이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경호 문화가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인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전엔 과거에는 이제 군 또는 경찰 출신 그 경호처장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경호처 출신의 처장이 한 명 나왔고 이번에도 내부 승진을 했다는 점, 이것이 이번 인사의 새로운 특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인물 누굴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So we'll have dinner tonight. You'll have a little karaoke, have some vodka, a little, hot toddies. And we're just shooting it. We're getting drunk, stuff like that. He gets up and starts singing karaoke. So everybody's clapping, and he has like this 18-piece women's band. And the whole time they play one song. It was a theme from Dallas. 예, 달라스라는 미국 드라마의 주제가가 울려 퍼졌다는데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저도 어릴 적에 들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 흑백 TV에 봤던 미국 드라마 장면인데 데니스 로드맨이라는 미국의 악동 농구 선수를 초청한 자리에서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 음악을 골라 들려줬네요. 저 반미가 나라의 그 정신처럼 돼 있는 그 북한이지만 람보 영화나 음악도 모란보 음악단, 경음악단 그 행사 때 들려오는 것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 네. 이런 선곡이 너무 뜻밖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네요. 사실 이제 로드먼이 왔을 때 북한에 이제 그러한 가요 이런 것들을 들려줄 수는 없을 거고. 네네. 아마 이제 로드맨의 취향에 그나마 맞는 미국적인 그런 선곡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로드맨이 회고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광란의 밤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오히려 저희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좀 조용한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 그 신상옥 감독이 그 북한에서 이제 탈출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인터뷰라든가 회고록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김정일 그 지도자 경우에는 밤마다 좀 굉장하게 꼬냑 파티도 하고 또 당 간부들이 술 마시다가 하이 이렇게 손 하면은 나가가지고 군복 갈아입고 와서 사열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놀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로드맨의 표현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지만 조용하고 얌전하게 그나마 그 대접을 하고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로드맨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핫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H.O.T. 핫. 핫한 미녀들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분위기가 어땠을 거를 좀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북한에서 절대적 존엄, 절대적 지존이 김정은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미국의 농구 선수를 불러서 미녀들과 같이 노래하고 술 먹고 또 본인도 노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로드먼이 본인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필요성이 있었을까? 뭔가 본인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 체육관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무튼 상당히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시절의 친구가 그 예전을 기억하면서 쓴 글을 제가 일부 본 적이 있는데 농구에 많이 빠져 있었다. 10대 시절에. 스위스에서 농구에 빠졌다면 아마 그 시절에 미국 프로농구를 많이 봤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이클 조던이나 데니스 로드먼 다 그때 뛰었던 선수들이니까요. 저랑 나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저희 10대 때는 시카고 불스 NBA에서의 마이클 조던이면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우상처럼 따랐고 그거를 유학 시절에도 이렇게 보고 했다라면은 충분하게 함께 직접 만나보고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나왔던 거는 데니스 로드먼을 너무 좋아해서 초대했다기보다는 마이클 조던의 대타다라고 얘기가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고요. 예전에 형 김정철과 함께 농구팀을 같이 나눠갖고 경쟁하면서 정말 지기 싫어했다라고 하는 여러 증언들이 나올 정도로 농구에 대한 마니아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건 과거에 있었던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그래도 서구 유럽 문물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조금 다른 리더십을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상당히 가졌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북한의 이 리더십과 지도력에는 그런 모습들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데니스 로드먼이 악동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기행이 많았잖아요. 문신도 굉장히 자극적 있고 화려했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김수영 교수님, 저 얘기는 바꿔 말하면 마이클 조던은 김정은의 평양 초청을 거절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대타였다 그 얘기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뭐 북한의 지도자가 김정은이 불렀을 때 흔쾌히 저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필 그 코트의 악동이라고 불리는 데니스 로드먼이 만나는 바람에 김정은 위원장을 그 뒤로 이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갔었으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자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마치 자기가 상품처럼 이렇게 팟캐스트에 출연해서도 얘기하고 뭐 뉴스에 출연해서도 얘기하고 토크쇼에서도 얘기하고 계속 그때 얘기를 막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게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너무 당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하시면 댈러스 그 주제가도 뭐 연주를 했지만 또 두 번째 방북을 했을 때는 로드먼이 요청을 해서 뭐 롤링스톤즈 이런 록 음악을 이제 연주했다는 거예요. 사실 록 음악은 이제 자유와 저항의 정신이 있는 음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에게는 자본주의 문화, 뭐 미국 문화, 한국 문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못하게 하고 그런 건 다 퇴폐적인 문화라고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계속 로드먼이 내가 만났고 거기서 뭐 여자들이랑 놀았고 광란의 밤을 보냈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물론 북한 주민들이 이 뉴스를 접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어떤 식으로든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도 매우 당혹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다행이라면 북한의 관점에서 볼 때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런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겠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비오는 금요일입니다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했고요.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진의 도울직구쇼 여기서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김진 앵커가 한 주간 휴가를 떠나서 제가 대신 진행을 했는데요. 저도 도울직구쇼를 통해서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김진 앵커가 다시 시작하는 도울직구쇼 다시 돌아옵니다. 그대를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